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신비로운 마야 문명과 아름다운 수중 동굴이 있는 멕시코의 리베라 마야 지역에서 한 반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부호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칸쿤부터 플라야 델 카르멘, 툴룸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은 주정부의 공권력이 무색한 곳이었어요. 멕시코에서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지역 마약 카르텔이 모든 걸 장악한 곳이었죠. 워낙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라 택시기사를 통해 주로 약을 유통하는 카르텔이 우버 앱까지도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무른 때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때였는데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을 돌면서 그 가난한 멕시칸 현지인들에게 음식과 의료품을 나눠준 건 바로 정부가 아닌 이 카르텔이었어요. 그 현지 친구가 말하길 카르텔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지역을 관리하면서 가난한 집 아이들과 일찌감치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역시 카르텔에 들어가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초저녁에 멕시코 사람들과 저는 포장마차에 앉아서 타코를 먹고 테킬라를 마시면서 작은 소란을 떨곤 했어요. 미지근한 바람과 알록달록한 불빛, 사람들의 웃음 뒤엔 언제든 그들을 삼킬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죠.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 아름답고 열정적인 나라의 사람들은 오늘도 마약과 납치, 강도,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일상으로 마주하면서도 늘 웃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멕시코는 너무도 아름다운 빛과 너무도 짙은 어둠이 공존하는 나라로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멕시코에 대한 이만큼의 기억을 가지고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만큼은 얼만큼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 그만큼이 넉넉한지 모자라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연예인 이슈에 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타인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며, 과연 그 타인의 단면만을 보고 선과 악을 단정짓고 또 판단 내리고 심지어 단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영화를 떠올렸는데요. 영화를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지난 3월에 치러진 제9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등 총 13개 부문의 후보에 오르며 최다 노미네이트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역사상 미국이 제작하지 않은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많은 부문에 후보로 오른 건 에밀리아 페레즈가 처음이었어요. 만약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까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오스카를 받았다면 이는 트랜스젠더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아 페레즈는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이미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 사운드 트랙상을 받았고 트랜스젠더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 수상 기록을 세웠죠.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여우조연상, 주제가상을 받으며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선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고 지난 3월에 극장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내 OTT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에밀리아 페레제 감독은 프랑스의 거장 자크 오디아르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비롯한 4개의 본상과 베니스 국제영화제 감독상, 세자르상에서 11개의 트로피를 받은 21세기 프랑스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죠. 또한 에밀리아 페레즈는 오디아르 감독의 전작들 중 러스트 앤 본 이후로 12년 만에 프랑스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디아르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천천히 그리고 친밀하게 그려내는 초상화처럼 표현하는 감독이죠. 그의 영화에는 난민, 가난한 싱글 아빠, 장애인, 범죄자 등 사회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
그들만의 세상을 조용한 친밀감으로 보여줍니다. 감독은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장르를 넘나드는 매혹적인 뮤지컬 범죄 스릴러 영화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비롯한 여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워요. 하지만 그가 영화의 배경을 멕시코로 한 데에는 논쟁이 아주 뜨거웠어요. 에밀리아 페레즈는 분명 멕시코 영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멕시코 영화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가 겸 감독인 자크 오디아르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태프는 프랑스인이고 주연 배우 까를라 소피아 가스코는 스페인, 조 셀다나와 셀레나 고메즈는 미국 출신이에요. 조 셀다나가 성장기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보냈고 셀레나 고메즈 아버지가 멕시코계 미국인이긴 하지만 배우들 모두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관객들에게 어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배우 아드리아나 파즈가 멕시칸 배우이긴 하지만 그리 비중이 크지 않고 영화 홍보 행사에서도 거의 소외되어 있었어요.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멕시코 배경은 실제 멕시코가 아닌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영화를 비판하는 쪽에선 감독이 멕시코의 언어나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멕시코의 전쟁터와 같은 일상과 아픈 현실을 영화적 장치로만 이용했다고 말하죠. 이 영화가 공개된 후 실제 멕시코 관객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어요.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영화에서 멕시코를 현실보다 환상에 가까운 배경으로 사용해 선과 악, 빛과 어둠, 거친 폭력과 부드러운 포용의 경계를 오가는 캐릭터에 더 집중합니다. 여기에 배우들이 노래하고 춤까지 추니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혼합된 하나의 완성된 영화 작품으로서 에밀리아 페레즈는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의 역할이란 작품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시각으로 본 의견을 세상에 표출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관점에서 보면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에밀리아 페레즈를 통해 자신이 왜 거장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변호사 리타, 조 셀다나가 연기했죠. 이 변호사 리타는 정치 권력과 연결된 부패한 사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의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상을 계속 보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흑인의 싱글 여성의 가난한 그녀가 성공한 변호사가 될 리가 없죠. 그때 그녀 앞에 무자비한 마약 카르텔 두목 마니타스, 까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연기한 이 마니타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이 리타의 도움으로 마니타스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새로운 여성 에밀리아 페레즈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에밀리아는 또다시 리타를 찾아와요. 그녀가 마니타스였을 때 아내였던 제시, 셀레나 고메즈가 연기했는데요. 이 제시와 두 아이가 그리워서였죠. 에밀리아는 결국 리타의 도움으로 마니타스의 먼 사촌인 척하면서 제시와 두 아이와 함께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헤드윅의 프렌치 멕시칸 버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음악과 멜로드라마적인 요소,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멕시코 문화에 대한 오마주가 묘한 조합을 이루면서 멜랑콜리하고도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특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숙고할 때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자신만의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감독은 진지하고 비극적인 주제의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로 노래와 춤을 선택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에밀리아 페레즈는 원래 사막의 오페라로 구성되었었다고 해요.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뮤지컬 영화 대부분은 브로드웨이 히트작을 각색하거나 반대로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쉽게 공연될 수 있도록 곡을 만들죠. 경쾌한 오프닝 곡으로 시작하고 대사로 넘어갔다가 다음 주인공이 자신의 노래로 자신을 소개하는 형식을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원래 오페라를 의도했던 에밀리아 페레즈는 이러한 구조를 따르지 않아요.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본다면 캐치한 멜로디로 귀에 확 감기는 넘버가 없어서
뭔가 허전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뮤지컬보다 오페라에 더 중점을 두고 음악적, 구조적 요소를 따라가다 보면 영화는 더 신선하고 흥미로워집니다. 스페인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프랑스 감독 오디아르는 언어에는 음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에밀리아 페레즈를 스페인어로 만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모르면 초연함을 느낄 수 있지만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연출하면 세부적인 사항에서 오히려 가로막힌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문학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할 때는 그들의 억양과 발음, 문장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언어를 구사하는 배우들과 작업할 때는 그들의 표현과 몸짓에 더 집중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언어와 연기의 관계가 더 음악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감독이 모르는 언어로 영화를, 그것도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용기는 바로 이런 생각과 예술 철학에서 나오나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밀리아 페레즈는 흥미로운 작품일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제작의 통념에 반대하는 강력한 예술적 성명이기도 해요. 오늘날 극소수의 영화만이 가진 실험적이고 대담한 방식을 취하죠. 하지만 이러한 실험성은 헐리우드식 뮤지컬 영화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뮤지컬 영화와 더 비슷하게 스타일링 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죠. 분명 에밀리아 페레즈는 위키드 같은 뮤지컬 영화와는 다릅니다. 위키드와 비슷해지려 하지도 않고요. 에밀리아 페레즈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환은 그것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 같다. 캐나다 작가이자 트랜스젠더인 케이시 플랫이 한 말입니다. 영화계의 거장이자 시스젠더. 시스젠더는 그 성 정체성이 자신의 지정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영화의 거장이자 시스젠더인 오디아르 감독이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바라보는 성전환과 전통적인 성 정체성의 시각에 대한 의견은 아주 분분합니다. 오디아르 감독이 수많은 전작에서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려는 노력과 배려, 그리고 깊은 인간애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에밀리아 페레즈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식적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최근 여성 감독의 시각으로 전통적 사회에 의해 규정된 성 정체성과 여성성에 대해 깊이 탐구한 영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서인지 저 역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결국 오디아르 감독은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대부분을 이 에밀리아라는 사람에 투영시킵니다. 트랜스 여성은 범죄자고 비극적인 생을 살며 성전환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성전환을 마치 죽음과 부활처럼 여기며 트랜스젠더를 남성 반, 여성 반으로 간단하게 묘사하는 구조죠. 리타가 에밀리아의 성전환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는 과정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인 영화를 지배하는 이 시스젠더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에밀리아의 성전환 수술을 하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젠더인 의사는 끝까지 에밀리아를 he로 칭하죠. 절대 she로 부르지 않아요. he로 계속 칭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게 낫다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아무리 에밀리아가 몸을 바꾼다고 해도 영혼은 바꿀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하죠. 이에 리타는 몸을 바꾸면 영혼이 바뀌고 영혼을 바꾸면 사회가 바뀐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트랜스젠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리타와 의사 두 명의 시스젠더가 트랜스젠더의 윤리에 대해 논쟁을 하는 좀 이상하고 어색한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 영화의 에밀리아라는 캐릭터는 너무 많은 모순을 담고 있어서 과장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다 못해 그녀가 실제 사람이 아닌 뭔가 상징,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결국 영화의 모든 것을 신비화시켜 버립니다. 영화계의 거장이자 시스젠더 감독이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너무 몰랐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영화를 마치 거대한 환상으로 만들기로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어떻든 보는 이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이 영화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에밀리아가 가부장적인 관행을 멈추고 남성의 폭력성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잔인하고 악랄했던 마약 카르텔 두목 마니타스는 성전환을 통해 에밀리아가 된 후 폭력성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성으로 변하고 이름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어도 에밀리아는 마니타스가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기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로 묘사됩니다. 에밀리아는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이며 성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남성의 폭력성을 부정하는 여성이죠. 오디아르 감독은 트랜스젠더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이전 정체성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에밀리아는 여성이 됨으로써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라고 영화에서 암시됩니다. 이 전환이 끝날 무렵 에밀리아는 단순히 자신의 더 진정한 버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근본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에밀리아를 영화는 나무라는 듯한 태도를 취해요. 이것이 바로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영화가 수많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성 자체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핵심적 특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생물학적 힘이라고 여깁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이를 트랜스포비아, 즉 트랜스젠더 혐오라고 말하죠. 에밀리아는 여성이 된 후에 더 이상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연인을 찾은 전 아내, 제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새로운 연인과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자 에밀리아는 여전히 아이들의 고모인 척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내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제시를 통제하고 위협하죠. 이 제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위협하려는 그 장면에서 에밀리아는 그 성전환 이전에 마니타스의 목소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여성이 되어서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마치 폭력은 근본적으로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묘사되죠. 에밀리아의 남성성은 타고난 것이고 그녀의 몸이 여성으로 변해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밀리아는 전환 이후 지금까지 남성성의 본능을 사슬로 꽁꽁 묶어둔 것뿐이라고 말하죠. 그녀가 호르몬 치료를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든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든 성형수술을 몇 번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에밀리아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괴물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에밀리아의 성전환 수술을 맡은 의사와 리타의 대화가 다시 떠오르네요. 몸을 바꾸면 영혼도 바뀔 수 있나요? 이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두목이 부드럽고 친절하며 관대한 사회운동가로 변하는 과정에 성전환을 필연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전히 세계 영화의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북미와 유럽권에선 이 작품이 신선하고 파격적이라며 갈채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관객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로부터 혹평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무게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두 커뮤니티, 즉 멕시칸과 트랜스젠더를 깊은 통찰 없이 가볍게 다루고 모욕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이 영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어쩌면 감독은 이 모든 논란을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에서 성전환은 허구의 은유로만 작동해요. 인간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위해서 말이죠. 에밀리아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카르텔 두목에서 카르텔 폭력의 피해자 가족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가로 변합니다. 리타의 말대로 몸을 바꾸면 영혼이 바뀌고 영혼을 바꾸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에밀리아의 전환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에서 자기 수용과 자아 실현의 중요성이 대두되죠. 에밀리아는 성전환을 통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긍정적인 힘을 얻어 진정한 삶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성전환 이전 남성의 폭력성으로부터 끝내 벗어나지 못한 에밀리아는 끔찍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죠. 성전환 이전의 마니타스의 삶은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원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에밀리아의 선행과 희생으로 인해 마니타스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에밀리아 페레즈가 멕시코의 아픔을 영화의 배경으로 이용만 했고 감독이 멕시코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비판에 오디아르는 자신은 멕시코 문화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프랑스인 오디아르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유창하지 않죠. 멕시코를 전면으로 내세운 영화를 실제 멕시코에서 찍지도 않고 뮤지컬 영화의 넘버를 프랑스인이 작사했으며 스페인어 대사마저도 번역기를 쓴 것처럼 어색한 표현이 많아요. 이 영화 속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스페인어를 못하는 배우들은 대본에 나와 있는 발음을 그대로 암기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다루는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독일 감독이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 문화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재능 있는 한국 배우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중국과 일본 배우를 캐스팅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한국어를 시켰다면, 또 영화 속 한국은 낙후된 환경과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는 나라로 묘사했다면, 그런데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해서 성공하고 또 자기들끼리 손뼉치고 샴페인 터뜨리면서 '아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이지.'라고 한다면 멕시칸 관객들의 이 영화에 대한 울분과 박탈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결국 오디아르 감독은 영화 개봉을 뒤따른 수많은 비난과 비판에 만약 영화 속에서 멕시코인이 불명예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나는 영화를 통해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남기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페레즈의 또 다른 영화방 논란은 바로 에밀리아를 연기한 까를라 소피아 가스콘이라는 배우입니다. 트랜스젠더 배우로는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그녀의 과거 X, 전 트위터, X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페인의 무슬림 이민자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를 비하하고 조롱한 과거 게시물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가스코는 한국인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여우주연상을 받고 흑인 배우 데니얼 컬리어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아카데미를 겨냥해 내가 지금 아프로 코리안 페스티벌을 보는 건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다라며 추악한 쇼라고 조롱하기도 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당시에도 그녀는 차이니즈 바이러스라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했고, 마일리 사이러스가 과거 동성 연인이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도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혐오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스콘이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소수자를 다룬 영화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알려져서 더 큰 비난을 받았죠. 가스콘 자신이 소외된 공동체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이고 누구보다 약자와 소수자에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을 사람일 텐데 오히려 다른 소수자 커뮤니티에 혐오와 조롱의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내뱉어 온 건 분명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에밀리아 페레즈에 함께했던 배우들과 감독, 이 영화의 판권을 산 미국 넷플릭스는 가스콘과 거리를 두면서 영화 프로모션을 아주 서둘러서 금방 끝내버렸어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세운 아카데미에서도 결국 여우주연상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이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는 스코틀랜드의 중식당에서 이탈리안 서버에게 프랑스어로 봉주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낙관주의와 기괴한 에너지가 충돌하죠. 누아르 스릴러를 연상케 하는 어두침침한 조명에 피 튀기는 복수극이 전개될 것 같다가 셰익스피어 비극의 웅장함과 밀레니얼 세대의 자기 강화 메시지, 희극까지 어우러졌다가 연민과 회개, 파멸, 구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화는 이따금 어리석고 상상력이 없어 보이는 선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감독의 이름과 전작들을 보고 관객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함은 확실히 영화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많은 아이러니와 넘쳐나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가려져 있다가 결국 진정한 의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세련되거나 아름답거나 우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오디아르 감독은 비평가들의 찬사와 온라인에서의 증오를 동시에 끌어냈죠. 영화 자체가 질문이 되었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무엇을 더 말할까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에밀리아 페레즈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헐리우드의 회계성에 맞서는 스타일적 실험을 당당하게 펼쳤죠. 내용보다 스타일이 중요하며 다루는 주제를 실제 문제라기보다는 의상과 미학처럼 취급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이 또한 영화라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관객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진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심심하면서도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적 질문. 인간은 과연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 더 근원적으로 질문해 보죠. 한 인간의 영혼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을까? 영화의 전반부에 마니타스는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악, 그 자체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 즉 성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예전에 마약 카르텔로 벌었던 그 막대한 자본과 또 권력을 사용하고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죽음을 위장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에밀리아는 마니타스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죠. 에밀리아는 카르텔이 학살한 실종자들의 시신을 찾아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자선 사업가가 되어 선을 실천합니다. 여기서 관객은 거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죠. 에밀리아가 베푸는 선행은 진심이에요. 그녀 덕분에 수많은 유가족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주는 시신들은 과거의 자신, 즉 마약 카르텔 수장이었던 마니타스가 죽이고 유기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마니타스가 죽고 에밀리아가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과거의 학살의 죗값은 소멸하는 것일까요? 현대사회는 종종 과거를 털고 새롭게 시작하라면서 인생 2막을 장려하죠. 하지만 에밀리아 페레즈는 묻습니다. 속죄 없는 새 출발이 과연 정당한가? 에밀리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처벌받는 대신 막대한 부를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합니다. 그녀의 선행은 타인을 위한 이타심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나르시시즘의 연장일까요? 영화는 에밀리아를 무조건 비난하지도 무조건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허용을 통해 그녀의 내면을 노래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느끼는 해방감과 죄책감의 기묘한 공존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천국은 결국 타인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분법적 세계를 거부합니다. 흉악한 범죄자 마니타스와 자애로운 성녀 에밀리아는 결국 하나의 육체, 하나의 영혼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영화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그리고 악에서 태어난 선이 과연 온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나 연예인과 대중예술인들에게 가해지는 여론과 대중의 잣대를 보며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를 보고 당신만의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만나요.